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아내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죠.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인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 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죠.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려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된 남성이고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모아둔 돈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7년 넘게 PC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5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고 아내는 35살에 만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알바생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렇게 우린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여성들에게 PC방 아르바이트는 꽤 인기 있는 일자리였거든요.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아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예쁜 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니깐요. PC방 손님 대부분이 젊은 남성 손님이었기 때문에 예쁜 아르바이트생을 선호했거든요. 아내는 아르바이트생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흐뭇했죠. 미영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대학에 가는데 왜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사장님, 제 성적으로는 전문대밖에 갈 수 없었어요. 미영 씨는 소위 말하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예전 표현으로 꼴통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예쁜 외모의 꼴통이라. 그렇다면 미영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노는 데 집중했을 것이 뻔하였죠.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좀 놀아봤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어도 뻔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미영은 중학교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정도로 소위 일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놀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만약 여자친구랑 헤어지시면 저랑 만나 주실래요? 아, 좋지.
언제든 환영이야. 근데 나랑 14살이나 차이 나는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12살 차이까지 만나본 적도 있는걸요. 뭐라고? 아니, 이제가 20살인데 30대를 언제 만나봤다는 거야? 그건 비밀이에요. 왜 그래? 말하다 마는 게 어딨어. 궁금하니까 말해봐. 사장님,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정말 당돌했어요. 자신보다 14살이나 많은 남자 앞에서 저렇게 당돌하게 나올 수 있다니. 처음 저에게 관심 있다고 말했을 때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영은 20살의 풋풋한 나이였지만 말투나 외모, 그리고 몸매는 20대 중후반 여성 못지않게 성숙해 보였어요. 그녀가 저에게 관심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설렜습니다. 솔직히 어린 여자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6개월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영과 친해졌고 우리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죠. 물론 미영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영이 애인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차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원래 이성에게 처음 차이면 기분이 정말 찝찝하고 슬픈 노래나 드라마를 보면 마치 내 이야기 같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잖아요. 미영 역시 몹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끝나고 술을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밤 12시에 코프집에 가서 소주 3병 정도를 나눠 마시고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 각자 집으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진 지 5분도 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오빠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냥 술김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말이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 근데 남자 맞아? 뭐, 그럼 내가 남자지 여자겠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어떻게 술 취한 여자를 혼자 집에 돌려보낼 수 있어? 길만 건너면 너의 아파트 단지인데 뭘 바래다 주고 말고 해. 참나, 무슨 남자가 그래.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미영은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오빠, 저 오늘 너무 외로운데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영아, 정말 괜찮겠어? 오빠는 상관없는데 내가 혹시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오빠, 하룻밤 같이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미영의 대답을 듣고 나니 저 혼자 괜히 심각하게 생각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렇게 미영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참 대단한 녀석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귄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저는 결혼할 나이였지만 미영은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한데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 솔직히 좋지만은 않았네요. 그녀를 위해 수술을 시켜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미영은 결국 출산을 결정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갓집에 가는 날 정말 몹시 긴장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임신시킨 것도 문제였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뺨이라도 맞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사실 뺨 한 대 맞고 승낙해 주시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모님이 평생 저를 원망할까봐 그게 더 걱정되었습니다. 미영에게 미리 듣기로는 장모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고 장모님도 20살간 넘어서 저희처럼 사고를 쳐 아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장모님이 저와 7살밖에 차이가 안 났고
장인어른과는 12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 나이 차이를 듣고 나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제가 완전 도둑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라도 제 딸이 14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를 데려와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을 겁니다. 역시나 장인어른은 굉장히 불쾌해하셨습니다. 미영이는 어려서 그렇다 쳐도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알 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경솔할 수 있느냐며, 혹시 계획적인 건 아니었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셨어요. 정말 절대 그런 거 아니었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100번은 넘게 반복한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옆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셨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키도 크고 날씬하고 피부도 좋아서 정말 제 또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면서 크크크 하고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시는 모습은 정말이지 너무 귀여우셨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고요. 저를 영 맞듣잖아 하시는 장인어른께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한 식구가 되어야 하는데 김서방 앞에서 계속 인상만 쓰고 있으면 서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시며 결혼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동안이신데 저를 아껴주신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한결 좋아졌죠. 장모님 덕분에 그리 어렵지 않게 장인어른께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 빼고는 아내에게 꿀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도 졸업했고 매출 잘 나오는 PC방 사업도 하고 있고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제 명의로 된 작은 빌라도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5개월 뒤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제 식사도 챙겨주시고 빨래며 청소까지 하시면서 아내의 산후조리도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실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고 우리 김서방 잘생긴 우리 김서방 밥은 먹었어 하시며 살갑게 맞아주셨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손발이 오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저와 거의 비슷한 연배이신데 저를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하시니 쑥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님의 예쁜 얼굴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고 정성껏 차려주시는 음식들은 까다로운 제 입맛에도 딱 맞았어요. 멀게만 느껴졌던 장모와 사위 사이는 아내가 딸을 낳은 후 장모님이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시면서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금세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김서방,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미영이가 딸기 먹고 싶다는데 집에 올 때 좀 사다 주게. 장모님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한가한 시간에는 장모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저녁을 같이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은 혼자만 빼놓고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며 질투 섞인 잔소리를 하셨죠. 어리고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딸아이, 그리고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처갓집.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아내가 외출을 하는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이는 장모님께 맡겨두고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다 올 테니 걱정 말라는 연락이 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쌓인 스트레스 시원하게 풀고 오라고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아내에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데리러 올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죠. 택시를 타고 와도 되지만 함께 놀던 친구들 대부분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면서 굳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필 그날 PC방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일을 펑크 내는 바람에 제가 직접 밤샘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죠. 미영이가 지금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혹시 픽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인어른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과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많은 피를 흘리고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내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깨어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발, 제발 1분 1초라도 빨리 깨어나기를. 다시 눈을 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웃어주지 못해도 괜찮으니 제발 따뜻한 체온이라도 다시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깨어만 난다면 그동안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못난 행동들 다 잊을 만큼 정말 잘해줄 텐데.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다가와 제게 믿고 싶지 않은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박미영 환자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죠? 제 아내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인 거죠? 분명히 잘못 보신 걸 거예요. 다시 깨어날 거예요. 미친 듯이 의사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한 한마디. 정말 유감입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시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의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 전부를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몸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송두리째 빠져나간 듯 텅 빈 느낌. 곧이어 장모님이 응급실에 도착하셨고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뿐인 딸을 동시에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저와 장모님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장모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당분간 같이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린 피덩이 같은 딸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이어졌습니다. 싫든 좋든 장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서로를 보면 먼저 떠나간 장인어른과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고 괜히 어색하고 불편했으니깐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할지, 괜찮으세요? 라는 뻔한 질문조차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자 죽을 것 같았던 슬픔도 조금씩 옅어져 갔어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장모님을 대하는 것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후 1시쯤 장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장모님이 유모차를 끌고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세련된 여성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모님은 작정하고 꾸미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하늘색 원피스는 어깨가 드러나는 민소매 스타일이었고 평소에는 거의 안 하시던 화장까지 곱게 하셨거든요. 제 옆에 나란히 서 계시니 마치 젊은 부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의 달라진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자꾸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있으니 장모님께서 김서방,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옷차림이 평소와 좀 다르셔서. 그렇지? 이거 몇 년 전에 사놓은 건데 미영 아빠가 이런 옷 입고 밖에 나가는 걸 질색팔색을 해서 그동안 한 번도 못 입었거든. 그래서 옷장 속에 묵혀두고 있다가 모처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전환할 겸해서 한번 입어봤어. 김서방, 내가 입으니까 좀 괜찮아?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여전히. 호호호. 어머, 웬일이니? 아무튼 성공했네. 네? 뭐가요? 김서방 눈에 예뻐 보이면 성공한 거지 뭘.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 아기랑 할머니 둘만 같이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앞에서는 정말 예쁘십니다. 젊어 보이시고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모처럼 쉬는 날 온종일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아이 때문에 외식하기도, 밖에서 놀러 다니기도 불편해서 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서 주말을 보내곤 했거든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나서 장모님과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켜고 뭘 볼까 하며 영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인기 순위를 쭉 훑어보다가 방자전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장모님께 혹시 장모님, 방자전 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안 보셨다는 겁니다. 보실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장모님은 선뜻 그래, 보자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장모님과 같이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실까봐 이거 좀 야한 영화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죠. 그러자 장모님은 조여정 나오는 영화 말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보자 하시며 쿨하게 대답하셨어요. 영화는 처음부터 꽤나 강렬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중간중간 혹시 너무 야하면 끌까요? 하고 여쭤봤지만 장모님은 괜찮다며 계속 보자고 하셔서 눈치만 살금살금 보면서 영화를 봤네요. 사실 저는 이미 방자전을 한번 봤던 터라 영화를 반쯤 봤을 때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떠보니 제가 장모님의 무릎을 베고 있는 자세였어요. 순간 무의식적으로 아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들짝 놀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는 괜찮으니 좀 더 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면 괜히 장모님이 무안해하실까 싶어 저도 어색하게 다시 그 자세로 누웠어요. 그때 마침 영화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점점 제 몸에도 묘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더군요. 저와 장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영화가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네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여자로,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 말입니다. 하루는 장모님께서 샤워를 마치고 머리에 수건을 대충 둘러쓴 채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내 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계로 지내야 하는 걸까?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장모와 사위 관계라고는 하지만 장모님과 저는 둘 다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니 말이죠. 솔직히 서로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딸아이 때문에 맘 놓고 밖에도 못 나가고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남녀 사이에 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장모님의 옷차림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있을 때 처갓집 방문할 때만 해도 항상 단정하고 점잖은 옷차림이셨어요. 그런데 요즘 장모님은 짧은 반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하십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장모님이 집에서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계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죠. 처음에는 장모님이 날 많이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편한 옷차림으로 계시는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름이 깊어갈수록 저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장모님은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옷차림은 점점 더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당한 듯 시커멓게 타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며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8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저도 한때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사랑하는 남편,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입지의 아파트, 그리고 남편의 반듯한 직장, 저희 높은 수입, 모든 게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끔찍하고 악몽 같았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취직하지 않고 계속 저희 온라인 창업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알바 한두 명을 불러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강호진과 대학 커플로 대학교 때부터 3년 연애하고 남편이 취직한 지 1년 후 우리는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판교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온화하지만 능력이 출중하여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남편은 지방 출신입니다. 저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신혼집은 남편이 출근하기 편한 곳에서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30년 된 25평 되는 구축 아파트였는데 신혼집으로 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때는 양가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신혼 전세 대출로 적은 이자를 내며 이 집을 구했습니다. 간단한 도배 장판만 바꾸고 입주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잘 되어 2년 만에 주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갓 걸을 무렵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축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상으로 되어 있고 주차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이 혼자 다니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25평밖에 되지 않지만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 집을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입사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초기 자금은 대부분 제가 번 돈으로 충당하고 대출은 남편이 대기업 다니기에 혜택도 있고 대출 한도도 많아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물론 대출을 같이 갚고 있었고 명의는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며 육아까지 하고 있어 저는 몸과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나이대에 우리 능력으로 부모 도움 안 받고 경기도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사람 착하고 늘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와 저와 아이도 잘 돌봐줘서 뭐 하나 불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 꿈 같은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지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최근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불치병은 아니고 지방 병원에서 수술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이번에는 꼭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녀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남편과 연애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한부모 가정의 아이여서 성격에 결함이 있다고 말하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저와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국밥집을 운영하셨고 나름 장사가 잘 되어 우리는 나름 여유 있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원래 운영하던 곳이 재개발 들어가면서 식당 위치를 옮겼는데 단골 손님이 많이 줄어서 장사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편견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설득 끝에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동의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 목적으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방 한 칸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은 원래 아들 놀이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해서 아들 놀이방을 급하게 정리하여 시어머니가 임시로 쉬실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 집이 뭐냐? 너 남편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집 정리도 안 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택배가 많아요. 이제 곧 들어온 거는 아직 정리 못했어요. 바로 정리할게요. 저는 억울함을 꾹 참고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불만에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분노하며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말대꾸 따박따박 하고 있어? 어른이 말하면 그냥 예하고 답하는 거 배워준 사람이 없니? 참,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못 배워 먹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시어머니의 독설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인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택배 물건들을 자주 받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근처의 택배 기사들과도 다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날 받기로 한 택배가 분실되어 택배 기사인 노경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밤에 노경호가 급히 택배를 가져다 주러 왔고 미안한 마음에 그에게 음료수 한 병을 건네며 문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 몰래 남편에게 제가 택배 기사와 관계가 수상하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마침 저는 막 주방에서 삼계탕을 들고 남편에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험담했지만 남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은지는 온라인 쇼핑몰 하니까 택배 기사들과 자주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택배 기사분들 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뭐 알아? 내가 TV에서 보니까 많은 며느리들이 집에서 남편 출근하면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 다 아는 사람과 그런 짓을 한다고 너 왜 사람을 경계할 줄 모르니? 저는 열받아서 부엌으로 돌아가 막 끓인 삼계탕을 음식물 봉지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가 여보, 남동생이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대. 아들 민호 밥 좀 챙겨 먹이고 당신과 시어머니 식사도 좀 부탁해. 그러고는 황급한 척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동생에게 전화 걸어서 누나 좀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심정 누구한테 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남동생밖에 없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남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발생한 일들을 남동생에게 싹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난 남동생은 흥분한 나머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모든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저에게 전화로 달래며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러시잖아. 너도 알잖아. 지금 엄마는 환자니까 조금만 참아줘. 화 풀어. 자기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수술 끝나고 며칠 쉬시면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시라고 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과 집에 돌아온 저는 안방으로 가서 아이를 재우려고 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정말 예쁘고 얼굴 생김새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남편은 종종 다행히 아이가 너를 닮아서 예쁘게 생겼어. 나를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남편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고, 이는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나 봅니다. 제가 아들을 재우려고 안방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는 아이의 침대 옆에서 이리저리 보며 아들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도 우리 아들을 닮지 않았어. 사람들은 아이 눈과 코가 진호를 닮았다고 하지만 진호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듣다 못해 화가 나서 일부러 호진 씨의 아이가 아닌데 당연히 안 닮았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바로 어두워지며 뭐라고?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와서 저랑 시어머니가 싸울까봐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엄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내일 유치원 가야 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4일 후에 수술 일정이 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보내고 싶었지만 아직 며칠을 더 참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병원에 가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라고 달래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저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저희 집 현관 입구 쪽 방을 사무실 겸 물건 관리, 보관하는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소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하곤 합니다. 평소에 저희 택배 물건이 많고 포장도 많이 해야 해서 바쁘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서 저를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마마보이 기질만 빼면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방에 있는 남편의 컴퓨터를 청소하다가 낮에 켜져 있는 것을 의아해서 들여다보니 친자 확인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은 시어머니의 소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걸 검색할 일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들 민호를 친자 확인하겠다는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일이 생겨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 붙박이장에 있는 저의 옷들, 심지어 작은 방 책장에 있는 책들과 제가 옛날에 받은 편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화가 난 채로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그녀는 잘 왔어. 호진이도 불러와. 오늘 확실히 말해두자. 나는 내 아들이 바보처럼 당하는 꼴을 못 보겠어. 라며 그 종이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 대학 시절 저희 전 남자친구가 준 연애 편지였습니다.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왜 제 물건을 함부로 뒤지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내가 밝혀냈어. 내 아들이 속고 있는 걸 내가 밝혀냈다고. 이 사람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당신 어머니 또 문제 일으켰어. 빨리 와.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야근 중이었지만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자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난장판이 된 집과 소파에 앉아 대치 중인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이 여자는 믿을 수 없다고. 내가 결혼할 때도 반대했잖아. 내가 틀리지 않았지.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은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발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높이며 문제를 일으키다니? 이거 봐. 이 여자는 아직도 전 남자친구의 연애 편지를 보관하고 있어. 이게 정상이야? 이런 여자가 무슨 좋은 사람이겠어? 지금까지도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동창이었고 전 남자친구도 남편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와 저를 경쟁했지만 처음에 저는 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보다 잘생겼지만 워낙 이기적이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꾸준히 저를 좋아했던 남편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그만해요. 이건 다 옛날 일이에요. 대학 시절 은지랑 저 사람은 사귀었지만 나중에 헤어졌어요. 이 편지는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쓴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도 학창 시절 좋은 추억이라 제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이 모자란 놈. 그럼 너는 이 여자 뒤처리를 하는 거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없었어야 했나요? 남편도 군대 가기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귀었어요. 그러면 저도 뒤처리를 한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아들 민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시어머니에게 할머니,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하며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며 비꼬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기도 싫었습니다. 분노한 마음을 꾹 참으며 민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엄마를 병원에 보내든 어디에 보내든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아직 여기 있으면 내가 떠날 거야. 저는 민호를 데리고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민호는 계속 겁먹은 표정이었고 방에 도착하자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빨개진 민호는 엄마, 할머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저는 민호를 달래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내가 아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 아빠 아이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없을 때의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남편은 비록 성격이 약간 소심했지만 저와 민호를 잘 챙겨줬습니다. 민호는 똑똑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민호는 할머니를 좋아해?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두려워하며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해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의아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해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분명 좋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호야. 민호는 엄마랑 비밀이 없잖아. 민호는 항상 엄마한테 모든 얘기 다 하잖아. 할머니가 민호랑 어떤 얘기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가 아빠가 집에 없을 때 누가 우리 집에 오는지 물어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하셨니? 민호는 할머니가 아빠 없는 동안 다른 아저씨가 엄마 아빠 방에 들어왔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민호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당신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잘 봐요. 애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어린애는 무슨 죄예요? 왜 애까지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진짜 바람 피워야 속이 시원하나요? 남편도 전화를 걸어 여보, 화내지 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걱정 마. 이미 엄마의 짐을 싸놨어. 병원에도 연락했으니 내일 엄마를 병원에 보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 지낸 저는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고 진짜 처음으로 이혼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바로 민호를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옛날 우리 3인 가족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한 번도 그녀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서로 불편하고 시어머니도 저를 보기 싫을 겁니다. 매일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수술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남편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입원에 연차를 3일 써서 시어머니가 수술하는 동안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보낼 상품들 택배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당황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아해서 병원에 있지 않았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며 엄마가 수술을 절대 안 하겠대. 거실로 나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라며 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저에게 사과를 받으러 가라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민호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민호와 친자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시네. 저는 화가 나서 그래서 돌아온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여보, 당신이 좀 생각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저는 남편의 어깨를 힘차게 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코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당신도 민호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거야? 그럼 우리 이혼해. 남편은 당황하며 아니 여보, 나는 당신 말을 믿어. 하지만 지금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잖아. 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냥 한번 검사하는 거잖아. 엄마가 민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니까 이 검사로 모두가 편해질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남편이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요. 남편이 너무 유약해서 항상 어머니를 봐주려고만 해서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이게 편해진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민호를 데리고 친자 확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민호가 물어봤어. 엄마, 할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빠의 아들이 아닌가요? 라고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친자 확인을 하자고. 민호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남들은 우리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한다고 생각할 거야.
이후로 민호는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야. 남편은 알아. 알지만 엄마를 그냥 둘 수 없잖아. 엄마가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냉소하며 그럼 나랑 민호를 희생해야 돼? 단지 당신 엄마의 어처구니 없는 의심 때문에. 당신 엄마가 미쳤는데 당신도 미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평화가 사라졌어. 지금 수술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 거야? 그럼 당신 알아서 해. 수술하든지 말든지. 민호는 절대 친자 확인할 수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어찌 되었든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당신 힘들게 키웠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되는 거야? 나도 우리 아빠 귀한 딸이야. 왜 나는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비굴한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결혼 후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잦았지만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을 들며 저에게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당신이 정말 친자 확인을 원한다면 우리 먼저 이혼하고 봐. 남편은 놀라서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친자 확인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제안했어. 당신 지금 태도 봐서는 더 이상 나도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어머님이 평생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자 남편은 두려워했습니다. 알겠어. 일단 진정해. 내가 어머니와 이야기해 볼게.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조차도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지쳤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의 약점이 너무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완벽했다는 생각은 저 혼자의 환상뿐이었습니다. 늘 시어머니의 불만과 괴롭힘이 있었는데 자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이 위험한 요인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를 데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가정 환경과 부부 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이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한 이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보통 상호 합의가 필요하며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들어가려는 순간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서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김옥정 환자의 가족이세요? 아까 그녀의 남편이 물건을 두고 갔어요. 저는 의아해하며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 즉 제 시아버지는 아직 지방에 계신데요. 저는 간호사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간호사는 진짜로 물건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으로 된 남성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에는 현금 여러 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어 보니 이름은 조태웅이었습니다. 조태웅이란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명절 때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이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언급한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태웅이란 사람은 시어머니와 거의 결혼할 뻔했지만 조태웅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시어머니의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조태웅은 그 시절 사우디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후 건설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시아버지 대신 조태웅과 결혼했어야 한다고 후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성격이 매우 온화하고 순종적이어서 항상 시어머니에게 잡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도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웅이 왜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간호사는 그를 시아버지로 착각했을까요? 저는 지갑에 있는 명함을 찾아서 사진을 찍은 후 조태웅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가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 온 친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 멍청해. 왜 그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돈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내가 전에 소개해준 그 여자애는 얼마나 좋았는데 집도 잘 살고 예쁘게 생겼지. 내가 이번에 아프다니까 그 애가 직접 찾아와서 돈도 주고 영양제도 한 박스 사왔잖아. 그 애는 아직 결혼 안 했고 분명 우리 아들에게 아직 마음이 있을 거야. 만약 우리 아들이 지금 여자를 버리고 손지연과 함께 살게 된다면 나는 평생 한이 없을 거야. 저는 문 앞에서 듣고 있다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지연이라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그녀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남편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본인 얘기로는 본인이 남편과 썸을 타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빼앗아 갔다는 거입니다. 남편에게 확인 결과 손지연이 남편을 짝사랑했지. 남편은 그녀를 친구로만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손지연 같은 예쁜 여자가 저한테 밀리고 남편이 저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여 꽤나 돈 많은 부잣집 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손지연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손지연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말투로 어이쿠, 이게 누구냐? 우리 며느리 아닌가? 일 바빠서 시어머니, 병문안도 못 온다 했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라고 친척분들 들으라고 비꼬며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투를 무시하고 일부러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은 제가 주수입원인데 제가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 수술비와 요양비 누가 내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집에서 남편의 월급 절반 정도는 시부모님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위에 형이 한 명 있는데 저에게는 시아주버님 되는 분이죠. 시아주버님은 공부를 못해서 일찍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셨고 남편이 대학 다닐 때 학비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사업한다고 시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코로나로 쫄딱 망하고 빚만 몇 억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아주버님은 이혼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숨어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퇴직을 한 시아버지는 다시 일하러 나가셨고 시부모님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남편이 들이는 돈으로 월세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가 돈에 더욱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니? 우리 아들 아니면 너 그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니? 너 같은 여자를 찾아서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일부러 시어머니를 자극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어머님은 왜 저를 싫어하세요? 어머님이 아무리 손지연을 좋아하셔도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보기 싫어하시니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님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바로 고향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지금 미리 인사드릴게요. 라고 하며 바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퇴원하면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시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이 끝나면 그녀를 고향으로 보낼 거라고 말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병상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악담하며 남편에게서 그녀의 아들을 빼앗아 모자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남편이 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여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고 민호와 친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 뛰어내린다고까지 하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이 결국 이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정말 이혼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일단 가짜 이혼을 해서 엄마를 속이고 수술을 받게 한 후 다시 재혼하자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믿기 어려운 듯 여보, 정말 화난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들어줘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 여보. 앞으로 더 잘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결혼할 때 절대 저희 마음을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호는 나와 함께 지내야 하고 이 집도 내 명의로 바꿔야 해. 대신 양육비는 달라 안 할게. 남편은 잠시 당황하며 여보, 우리가 가짜 이혼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명확히 나누려고 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도 알잖아. 내 엄마가 여전히 손지연을 노리고 있어. 만약 내가 이혼에 동의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나를 버리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끝내 수술을 마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 받는 날 저는 조태웅에게 전화를 걸어 김옥정의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잃어버린 가방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만난 저와 조태웅은 대화를 통해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태웅은 시어머니와 헤어진 후 해외로 나가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 후 그 계기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세한 아내를 만나면서 그녀의 집안의 도움을 받아 회사 규모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상태고 회사는 큰아들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해서 본인이 아파서 서울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온 것이었습니다. 조태웅이 병원에 온 이유는 단순히 예정을 생각해서였을 뿐 더 이상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혼자 아직 조태웅을 잊지 못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저는 조태웅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좋은 인상을 남긴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친자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여보, 정말 고마워. 그럼 내일 바로 할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호가 당신과 친자 확인을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해봐. 최대한 맞춰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를 의심하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건 솔직히 너무 화가 나. 민호가 당신과 친자 확인을 하는 조건으로 당신 당분간 우리 집에서 나가서 살아줘. 민호한테는 아빠가 할머니 병간호해야 해서 병원에 있다고 할게. 남편이 계속 망설이자 저는 내 조건을 만족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당신이 선택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빨리 받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신청했고 3일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3일 뒤 결과가 나왔고 민호는 남편의 친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당연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양쪽이 서명하고 재산 분할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들은 저와 같이 생활하기로 하고 집도 제 명의로 명예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완전 성립되려면 전체 절차는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지방에 내려가지 않았고 남편이 회사 근처 빌라에 투룸 방을 잡아서 시어머니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집을 알아보며 미리 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집을 팔고 서울 서부권에서 새로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비록 집은 33평 구축이지만 대단지의 학군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지역 선택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남편 회사와 좀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전 시어머니가 된 그녀를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연락처만 남기고 남편의 가족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당황하며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우리 가족 전화를 차단했어? 저는 냉정하게 우리 가족, 잊지 마.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두려워하며 계속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다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나약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이 민호와 친자 확인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그리고 가짜 이혼을 제안한 순간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자격도 잃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그럼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어머니에게 맞섰다면 당신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못하셨을 거야. 저는 당신 나약함과 무능함이 나와 민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기나 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며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민호를 보고 싶다 해서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민호에게는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민호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면회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아픈 척하며 손자를 그리워한다며 남편 보고 민호를 데리고 오라고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이번에는 저한테 안 통했습니다. 전 남편은 민호는 우리 집안의 혈육이야. 그리고 엄마도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아. 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의아해하며
너희 집안의 혈육은 이미 친자 확인을 다 했잖아. 왜 아직도 민호를 찾는 거야? 우리 민호는 너희 집안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잠잠해졌고 갑자기 한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창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의 아버지는 전 시어머니의 만행 때문에 아들이 이혼하고 손자를 못 보는 것 때문에 전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의 아버지가 화가 나 술을 많이 마시고는 시어머니를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아마 평생 참고 살던 분이신데 결국 이번 사건으로 폭발하게 되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손지연과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고향에서 전 남편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상경에 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녀의 강력한 요구와 손지연의 적극적인 구애에 그들은 결국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지연은 기대와 달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의 회사는 적자 수준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도박과 사치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손지연은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좋아서 돈을 아끼지 않고 팍팍 쓰는 스타일인데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화려하게 꾸미며 생활비를 탕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1년 만에 딸을 출산했지만 손지연은 아이를 돌보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그의 엄마가 딸을 돌봐야 했고 이 일로 손지연과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손지연은 저처럼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어도 반항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지연은 본인 부모에게 모든 불만을 털어놓았고 그쪽 집안은 조폭 배경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 전 남편과 그의 엄마를 되레 혼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손지연과 이혼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 남편은 손지연과 결혼 후 저와 민호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민호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양육비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 입으로 혈육하며 사랑하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혈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호는 이 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민호도 적응해 나가야 하니까요. 지금 민호는 다시 밝아졌으며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많은 것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도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본 것은 어린이 대공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매우 초라해 보였고 곁에는 작은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초라한 옷을 입고 유모차를 끌고 한숨을 쉬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화를 내며 아이가 징징댄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 남편이 손지연과 이혼한 후 딸을 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전 남편은 딸과 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보지 못했고 그들과 마주하지 않게 저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방해 없이 우리 둘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